우리나라 주가 조작 사건 가운데 최악으로 장 감독님은 어딜 다녀오셨나요? 금융박물관. 금융박물관. 금융 범죄들이 있군요. 그렇죠. 아, 윤용 씨나 김상욱 교수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저축 장려 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저축 장려 운동. 저축 장려 운동. 1인 통장 만들기. 통장.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저축을 장려했어요. 전략 저축이야말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개인과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지름길입니다. 어린이들도 학교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맞아요. 어린이 네. 통장. 그렇죠. 어린이 통장을 만들었어요. 표지가 벽돌 모양이었어요. 저 기억나요? 벽돌. 거기까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저축 장려 운동이 막 벌어졌던 시대의 7, 80년대는 은행 금리가 18%. 막 20%. 그리고 22%.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1년에 20만 원이 이자가 나와요. 예금 이자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네. 세월이 지나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월급만으로 내가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동학개미운동. 가계 투자액이 76조 원.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76조 원을. 작년에 20, 30대 후배들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진짜 다 주식. 근데 휴대폰 보는 그 시간이 막 얘기하다가 아니 그 사이에 오르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려갔을까?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또 커지면서 주가 조작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주가 조작 그러면은 근데 세 가지가 있대요. 허위 사실 유포.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발표하면 주가가 끌어올려지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부 정보 이용이에요. 내부자가 호재 발표를 얼마 앞두고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은 이제 한국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이런 사람들하고 방송을. 네, 그 2006년도에 루보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있어요. 루보. 우리나라 주가 조작 사건 가운데 최악으로 이끌어지는 루보 사태의 주범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차명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보라는 회사가 200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예요. 네. 사실 실적도 그리 좋지 못한 조그만 기업이에요.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주가가 2006년 10월 1일 기준 1,185원이에요. 6개월 후에 주가가 51,400원을 기록하고 와, 5만 천. 50배네요. 1,400. 예, 그러니까 6개월 만에 43배가 뛴 거예요. 그 한국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올랐느냐? 요때 이제 그 이 제이유그룹이라고 혹시 그거 들어봤죠. JU 다단계 주수도. 주수도 뭐 검찰이 사상 최대 사기 사건으로 규정한 제이유 사태. 내가 생활용품을 사면 그 가격의 250%를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했던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가 이 제이유 그룹이었습니다. 사기였죠.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 원대의 사기와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제이유그룹의 주수도 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의 부회장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이른바 이제 선수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주가 조작을 해보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상호저축은행 사채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를 지정을 해요. 전체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 쉽게 말하면 주식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회사. 거래량이 얼마 없어서 그렇죠. 조금만 사도 쫙쫙 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삼은 회사가 바로 루보라는 회사예요. 아, 그 루보라는 회사에 주식을 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지능적으로 했냐면 2%, 5% 조금씩 끌어올려요. 왜냐면 이런 거는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시하잖아요. 300 얼마짜리를
2,000원대까지 만들어 버리거든요. 2,000원대까지 만들면 이제 사람들은 아니 단기간에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 이제 그럴 때 이 김모 회장이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그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월스트리트가 인정한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거물 김모 부회장님을 모십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우리한테 저쪽으로 맡겨라. 그러면서 이제 그 공인인증서와 보안 카드를 제출해라. 맡겨. 아.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개인이 매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보관하면서 관리하겠다. 그것도 아주 단기간 동안에 6,000원까지 계속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주가가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계속 벌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해요. 네,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하고 언론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54,000원까지 6개월 만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요.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2007년 어느 날 이 회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검찰 발표가 떨어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1부는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제2호 부회장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11일 동안 하한가를 쳐요. 전례 보기 힘든 그래프예요.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 작전 세력은 이전에 다 팔아버렸죠. 네.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 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아요. 벌금 70억. 그리고 추징금 30억.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획득한 돈 그리고 이들이 피해를 입힌 액수에 비하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은 7년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도 또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기도 했다 그래요. 지금은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주식, 증권이 뭔지 잘 몰랐어요. 일반 사람들은. 친구 말 듣고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주식이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 사례가 너무 소문이 많이 난다는 거죠. 예, 다 돈 번 사람들 얘기만 떠돌고 그 수많은 주식 종목 가운데서 그런 대박난 종목만 보이는 거죠. 당장 내일 뭐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끼리 은어가 있대요. 주포는 뭐냐면 기획자. 예를 들면 그 구속돼서 형을 산 김모 부회장 같은 사람이 주포. 그리고 화가는 전체적인 주가 조작을 설계하는 사람. 그림을 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프. 여기서 어떤 작전을 쓰고 여기서 또 어떤 작전을 쓰고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니까 우리는 매도한다. 그리고 쉘이라는 게 있어요. 쉘이 뭐냐? 조개 껍데기인가요? 그렇죠.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는 거의 빈 껍데기를 얘기하잖아요. 알맹이. 그 타겟이 된 회사. 그걸 쉘이라고 그러고. 그걸 쉘이라고 그러고 펄이라는 게 있대요. 펄. 허위 정보. 허위 정보를 펄이라고 해요? 그런 걸 펄이라고 그랬대요. 야, 이거 김용만 씨 이런 분들 나오셔서 얘기를 하셔. 되게 유명한 그분 별명이 고등어라잖아요. 무조건 내토막. 진짜 안 좋을 때는 관토막. 갈치. 8토막. 그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물리학에서도 아주 주가 조작과 관련된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170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주식이 처음 만들어질 때쯤의 이야기인데 그때 만들어졌어요?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예, 처음. 암스테르담에 그렇죠. 암스테르담에서 주식 거래소가 있었죠. 예. 그때 이제 항해를 하러 갔다 오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배가 침몰을 하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 리스크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때 생겨난 거거든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그 증서가 있을 텐데 내가 이 배에 뭐 1억 원을 투자했다. 그 증서가 일종의 증권이고 이거를 배가 돌아오기 전에 이걸 누가 팔고 싶다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할 때 주가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이. 그 영국에서도 남해 회사라는 아주 유명한 주가 조작에 유명한 그 역사에 나오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일단 배당을 막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기 투자하면은 돈을 준다더라 막 이게 소문이 막 나면서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딱 다단계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들은 좀 돈을 벌어서 막 투자 금액의 막 150%막 이렇게 돈을 받지만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 유명한 이유는 여기서 큰 돈을 잃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뉴턴이 이때쯤에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조폐국에서 일해요. 저희가 이제 뉴턴의 전반부의 인생만 주로 들어서 그 화폐국에 들어가서 화폐를 만들고 화폐 유죄범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기소를 하고 사형시키고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 화폐국의 국장이 기소를 하는 권한이 있었대요. 그때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돈을 번 거로 초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걸 현금화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처음에 한두 배 벌고서 아 많이 벌었다 하고 있는데 이게 3배, 4배, 나중에 이게 1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점점 올라가니까 이거 내가 버는 게 많은 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또 뛰어들어요. 또 뛰어들고 또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또 뛰어들고 그래서 뉴턴이 여기서 잃은 돈이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수십억을 여기서 잃어요. 내가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기가 광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광기 아니에요? 왜 사람들로 왜 싹 바꾸지? 아니 궁금한 건 사과는 그 전에 떨어진 거예요? 그 전에 떨어진 거예요? 사과가 언제 떨어진? 사과는 한참 전에 떨어진 거예요. 한참 전에 떨어졌고. 한참 전에 그 사과가 자기 주가란 걸 몰랐네. 사과가 뚝. 주가에 중력이 있다라는 거를. 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에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전하게 한다면. 근데 문제는 한몫 잡아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문제인 거죠. 저는 주식이라는 시스템보다는 주식을 어떤 돈으로 하느냐, 은행에 놔둬도 되는 잉여 자금으로 하느냐, 내 생활비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이렇게 넣는다면 그건 문제인 것 같은데 저축해놓은 돈 2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좀 보는 쪽. 주식 자체를 근데 다들 주식으로 돈 잃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죠. 저도 있어가지고. 자, 이것도 아니 너무 다른 남의 그 거시론적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뉴턴도 이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 뉴턴 때문에 절대 안 해요. 아니 저는 결혼하기 아내의 조건이 담배 안 피는 거, 주식 안 하는 거 이 2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결혼하고 근데 좀 변해가지고 그때 막 주식이 막 화랑이 되고 2007년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주식 무슨 전자 한 주로 사, 한 주 처음 하니까 한 주로 사가지고 온갖 주식 책도 보고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유럽 증시까지 그래서 물타기 할까? 이러면서 막 한 주 가지고 한 주.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산타클로스처럼 확 벌어서 딱 갖다 줘야겠다. 그래서 몰래. 그래서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하는 게 문제라니까. 네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자신이 있었어. 자신이 있다고요? 뉴턴도 안 되는데. 뉴턴도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거는 뒤늦게 알았고요. 네, 그런데요. 늦게 알았고요. 근데 이제 했다가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가 온 거예요. 그때 80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3년 전에 하한가 됐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잠이 안 오잖아요. 밤에. 제가 잠을 원래 되게 잘 자는데 못 자니까 와이프가 되게 걱정한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이거는 불치병이거나 무슨 바람을 피웠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불을 확 켜더니 솔직히 말해보라고. 괜찮다고. 무슨 말을 해도 용서해 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해서 이렇게 됐다? 네, 했더니 괜찮다고. 내가 벌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잘하고 하지만 근데 그때 제가 잃은 돈을 조금 줄여서 말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잤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분노. 오 이거 시트콤 아니야? 아 진짜로요? 근데 주식은 하여튼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예. 기억도 안 나. 이 얘기 무서워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뉴턴 다 죽었어요 보니까 지금.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조이팔이 1957년생인데 어렸을 때는 좀 막노동이라고 하죠. 몸 쓰는 노동을 좀 많이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는 사기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사기에 눈을 떠서 2004년에 어떤 새로운 돈을 버는 방법을 가져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그럴듯한 방법이면 돼요. 뭐냐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세운 거는 요즘에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의료기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의료기기를 사서 이걸 리스를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 매달 그 리스료가 들어올 테니까 우리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 내가 의료기기를 사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가 그걸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줬죠. 근데 앞에서 폰지 사기 때처럼 조금 준 거에 대한 수익률을 약속된 대로 줍니다. 이 조이팔이 약속했던 수익률이 8개월에 32%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몇 달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 돈을 줍니다.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퍼져요. 입소문이 퍼져갖고 너도 나도 여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조이팔이 법인을 세웁니다. 법인을 세우고 대리점 같은 걸 만들어요. 전국에다 대리점을 쫙 뿌려요. 그 의료기기를 파는. 가면은 의료기기가 전시도 돼 있어요. 네. 전국의 센터만 49곳을 만들어서 사기를 조직적으로 쳤다 그럽니다. 그럼 사업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수익을 받아갔다. 당신은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립니다. 이 조이팔 사건도 밝혀진 이유는 뻔합니다. 원래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부터 이렇게 메이도프처럼 수십 년을 하려고 한 생각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그런 명망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돈을 빨리 빨아들여 쓴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센터에 전화를 안 받고 뭐지?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회장이라는 조이팔 어디 갔어 했더니 행방부 못 찾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검찰에 전화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2008년에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게 되는데요. 이 조이팔 일당은 전산망을 다 부셔버리고 컴퓨터를 다 부셔버리고 돈을 들고 이미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이 조이팔 사건의 총 피해액이 지금 1조를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재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7만 명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피해자가 그냥 발생한. 우리나라 역대 최대 사기 사건인 거죠. 네, 숫자로나 규모로나 믿기지 않는 숫자니까요.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최대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 났습니다. 처음엔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지난달부터 돈을 주지 않다가 이달 초 갑자기 업체 대표 등 운영자들이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부들로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대부분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8천까지 더 하려면 많이 깔아놔가지고 진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거기 우리 집 바닥에서 죽는다고. 그 같은 방식의 폰지 사기인가요? 조이팔도? 똑같죠.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만 이익을 얻고 뒷사람의 돈은 보장되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당연히 사기 범죄죠. 사기 범죄. 근데 더 안 좋은 게 2008년 12월에 이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잡힐 거 하고 돈 쓸 수가 없잖아요. 누구 다 얼굴을 아니까. 근데 밀항에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인터폴 같은 거를 통해서. 그렇죠. 워낙 피해가 크니까.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졌는데 저 3년 뒤에 어떤 일이 이 동영상이 하나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조 씨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발표가 나죠. 다단계 사기왕 조이팔 씨의 시신이 투명한 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죽음을 두고 얘기 많았어요. 예, 동영상이 오잖아요. 봐라 죽었다. 가장 먼저 든 의심은 화장 들어가는 사람을 왜 찍었고 굳이 얼굴 보이게 유리관으로 보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찍어갖고 가서 했다는 거. 또 사망 진단서에 중국 공안 도장이 안 맞았다, 사망 일자, 화장 일자가 안 맞았다 등등등등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판정이 났던 사건이었죠. 이 조이팔 사건 때문에 실제로 가정이 파탄난 건 부지기수고 자살하시는 분도 많이 생겼다고 하고 너무 피해가 크니까 검찰이 2014년에 조이팔 사건을 이제 재수사합니다. 전부 재수사를 해서 뭔가 큰 기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사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면서 2016년
6월 28일 날 조 씨가 사망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가 지금 종결됐죠. 희대 사기꾼 조희팔이 진짜 중국에서 사망한 걸로 검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 가족들이 촬영한 이 영상에 대해 검찰은 위조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점과 함께 검찰이 조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근거입니다. 결국 조희팔의 죽음은 이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히 남은 거는 피해자들이 남아있죠. 야, 이게 폰지 사기가 100년이 넘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폰지 사기의 근본적인 모든 사기가 그렇지만 우리 욕심이 좀 있잖아요. 1년에 30%, 1년에 40%, 심지어 막 100%. 그렇게 훌륭한 돈을 버는 모델이 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 있으면은 그건 어떻게 되냐? 상장 회사가 돼요. 그렇죠. 거기 투자하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못 찾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30%, 20%, 뭐 50%를 보장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보장이란 말이 제일 위험한 말 같아요.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섣불리 보장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위험이라는 말을 숨기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건드려주는 것이 이 사기 수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보장할 수 있어 라는 한마디만 있어도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한 얘기인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수익이 있으면 위험도 있다. 그렇죠. 위험이 있으면 수익이 있고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솔깃한 귀를 조금만 좀 무디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횡령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12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수시에서 택시 운전사 기사님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승용차가 가로수를 받고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네네. 안에 중년 남녀가 있는데 차가 그냥 부서진 게 아니라 안에서 연탄불을 피웠고 수면제도 있고 이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남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여수시청의 8급 공무원이었어요. 회계과의 현금 출납 담당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감사원에서 여수시를 막 감사를 하는 때인데 이상하잖아요. 네네.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공금을 뺐던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80억 원. 야, 8급 공무원이 80억을 했다고요? 시청에서 그걸. 예. 그리고 이제 되게 놀라운 거는 그 순간까지도 여수시청은 이분이 횡령을 한 걸 몰랐어요. 3년 동안 여수시청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간큰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김모 씨의 공금 횡령액은 모두 80억 7천만 원. 검찰은 회계과 공무원 김 씨와 그의 아내, 불법 추심 행위를 한 사채업자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한 김 씨는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을 부풀려 가로챘습니다. 정상적인 급여 내역서를 첨부해 상급자의 결제를 받은 뒤 시금고에는 부풀린 금액을 소득세와 주민세 환급금이라며 차명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급여와 지출 업무 모두 김 씨 혼자서 담당해 가능했습니다. 횡령 수법이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도 근로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로소득세를 내는 거를 국세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국세청에 안 보내고 자기 계좌로 보낸 거. 또는 여수시가 이제 뭐 지역 상품권 같은 거 발행을 하면은 이거를 환금을 할 때 또 이제 좀 빼돌리는 거. 근데 안 버리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나요? 이 정말 웃긴 게 이 3년 동안 감사를 10번을 한 거예요. 10번이나 감사를 받았는데. 네, 여수시 자체 감사도 있고 심지어 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특별 감사도 했는데 그때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했는데 어떻게 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 걸렸지? 이분은 그냥 손으로 장부를 작성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이제 손으로 작성을 하니까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위조를 하거나 아직 전산화가 안 됐던 시기인가요? 2012년이면 그래도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하지 않을까요? 네, 이분 나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 여수시에서는 이분이 그냥 손으로 작성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손으로 하는 거로 맡겼고 그래서 이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중징계를 받습니다. 중징계를 받고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옷가게를 했는데 사채를 빌려 썼습니다. 사채를 빌려 쓰고 본인이 또 이 자기가 또 사채를 빌려준 거예요. 사채 놀이를 한 거죠. 자기가 빌려가지고 나중에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60억 원 됐다고 해요. 개인이 60억을 부인이. 네. 김 씨는 처음에는 부인 빚을 갚으려고 하다가 사채 갚는 데는 한 48억 원 정도 쓰고 아파트를 4채를 사고 자동차도 3대를 사고 동료들이 화가 나가지고 서명운동을 해요. 법정 최고형을 판결을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이제 동료들은 화가 났고 부부가 둘 다 체포가 되는데 체포됐을 때 부인은 심지어 사채업자한테서 벗어나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 씨가 9년형을 받았고요. 추징금 80억 원 그리고 배상금도 60억 원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는 돈이 없고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여수 씨도 뭐 숨은 재산 드러나지 않는 한 이거는 뭐 찾을 수 없죠. 환수를 결국 15억 원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한 1, 2년째는 진짜 약간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도 지나가네? 그리고 몇십억 했는데 뭐 이거 아무도 모르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0년 전인데 올해 뭐 사정이 얼마나 나아졌느냐. 올해 되게 많았죠. 올해 하필 또 그게 최근에 큰 사건 하나 있었죠. 네, 임플란트 업체. 연초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랐어요. 금액이 너무 컸죠. 예. 자본금이 2천억 원 조금 넘는데 횡령한 금액이 2,200억 원이 넘어요. 그 회사 자본금보다 더 많이 횡령을. 도대체 2천억을 어떻게 횡령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안 들키게? 한국에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에 액수가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해요.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회사인 옥템의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돈 1,8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옥템 임플란트는 이 씨가 235억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혐의의 액수는 2,2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장사 횡령으론 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재무팀장 이 씨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계좌 잔고증명서와 입출금 내역을 보고한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무팀장 이 씨라고 할게요. 이 씨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출근을 안 합니다. 12월 31일에 이 회사 이제 연말 결산을 하는데 그때 회사가 그걸 알았어요. 상장 회사니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상장 회사니까. 우리 회사의 재무팀장이 횡령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정말 네.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 한국거래소에서 바로 이 회사 주식은 거래를 중단을 시키고 뭐 입출금 내역, 뭐 회사의 뭐 자금 수지, 뭐 잔액 증명서 이런 거를 위조한 다음에 회사 돈을 자기 은행, 자기 주식 계좌 이렇게 뭐 이체하는 수법을 썼대요. 이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200억.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수법이. 음모론도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사주와 내부에 뭐 사주와 있다. 뭐다 뭐 그 돈으로 뭘 했어요? 1kg짜리 금괴가 855개가 나왔어요. 850. 681억 원어치를 산 거라고 합니다. 이게 금괴가 집에서 나오고 가족 명의로 뭐 리조트 회원권도 사고 건물도 사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이제 특정 주식을 하루에 몰아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모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돈을 다 빼요.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뺀 다음에 가격이 올랐어요. 맞아. 그랬어요.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다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횡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 따서 갚겠다. 채워 넣었어도 횡령인 거죠. 그럼 네, 1억 채워 넣었어도 범죄죠. 1억 뺐다가 1억 넣었어도. 네. 그럼 뭐 따면 내 거고 잃으면 네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채워 넣어도 범죄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회사가 굴러갈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회사의 자본금을 다 쓴 게 아니라 2020년 자본금이 예를 들면 2천억이었다면 그러니까 2천억은 기존에 있던 건 다 뺐는데 빼고 2021년간 한 몇백억 벌었겠죠. 고해 번 이익금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돈을 다 날렸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한 1,414억 원 정도 그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소하기 전에 몰수하고 추징된 금액이 394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무팀장이 자기가 반납한 돈이 있습니다. 반납을 해도 이 사람이 횡령한 액수는 2천억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거에 대한 죄값이 맞아요. 예. 반환한 게 나중에 참작은 될 수 있을지라도 범행했던 그 기수 시기 당시의 그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횡령한 금액은 2,200억 원이 맞는 거예요. 진짜 너무 대담하네요. 아예 걸릴 걸 각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횡령 범죄들 정말 오랫동안 계속 횡령 범죄 나오고 있거든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화이트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받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해서 약간 인식이 그 범죄자랑 인식이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고 마늘밭에 묻어놔도 택도 없다는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인식이 몇 년 살다가 마늘밭 파고 평생 부유하게 살지 뭐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언론에서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10억을 뭐 줄 테니까 감옥에 1년 가는 거 어떠냐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러죠 뭐 이랬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전과자가 되는 건데도 아이들이 그 신경 안 쓰고 10억이라는 돈에 그냥 혹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커졌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사례로 학습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나쁜 방식으로 버는 돈에 대해서 그냥 부러워할 뿐이지 그걸 진짜로 그걸 나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영앤 리치 열풍, 그 젊은이들이 영앤 리치를 너무 좋아하고 영앤 리치로 보이는 어떤 셀럽들을 좋아하고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한 10년쯤 전부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실장님들이 나오면서 뭐 재벌 3세 그분이 재벌 3세 그 실장이 되기 위해서 뭘 밑바닥에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회장님이라 가지고 된 이런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 되고 이런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너무 이렇게 슬슬 스며들다가 이젠 영앤 리치가 그렇게 대놓고 좋아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과 부자라는 꿈도 좋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는 알쓸밤저 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하면은 전 국민이 아는 팀장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히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확인된 것만.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 어떻게 검거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이 있는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 하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에요. 세상에. 아,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요. 야, 이건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피해자들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들은 뭐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인 저지른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경제범죄나 지능범죄에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총책들 사이코패스 점수나 성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재산을 다 편취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나면 그건 내가 죽으라 그랬니? 그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어버린 자기들 잘못이지 라는 것으로 자기 죄책감을 희석시켜버리거든요. 근데 그 희석시킨 범죄 의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심리로 남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았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재산을 편취당하고 나면 그 자식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안타까운 사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마 보내라, 용돈 보내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근데 이분이 쓰신 건 아니고 자녀들 명의 통장을 또 만들어서 갖고 계셨나 봐요. 이거를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다 날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렇게 될 거를 그렇게 욕심냈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 걸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베풀지도 못하고 가셨네요. 한 일가족의 삶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피해자의 삶이. 그래서 체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한 그 범죄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야 이거 그것도 넌 바보같이 당하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의 얘기가 그분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아차하면 누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알쓸범잡에서 얘기했듯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것은 가해자지. 그렇죠.